자, 그리고 기록을 또 계속 읽어보면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 되면 낙랑의 언덕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냥을 하고 그날 잡은 산돼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날이 되면 왕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여러 신하들과 오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온달도 기른 말을 타고 따라갔는데 그 달리는 폼이 언제나 남보다 앞에 서고 또 포획하는 짐승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이 불러 그 이름을 물어보고 깜짝 놀라며 또 기특하게 여겼다. 근데 이때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보내 요동을 치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배산의 들에서 맞서 싸울 때 온달이 선봉장이 되어 날쌔게 싸워 수십 명을 베자 여러 군사가 승세를 타고 분발하여 쳐서 크게 이겼다. 공을 논할 때 온달을 제일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이 가상히 여기며 칭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의 사위다 하고 예를 갖추어 맞이하여 자기를 주어 대형을 삼았다. 이로 인해 은총과 영화가 더욱 높아졌고 위엄과 건세가 날로 성했다. 일단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서 월등히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실력을 뽐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급 귀족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무력을 뽐낸다고 해도 아유 너 사냥 잘하네 라는 어떤 칭찬 정도밖에 할 수 없었겠죠. 공을 세운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북제와의 전투에서 공을 딱 세우니까 그제서야 얘가 바로 내 사위야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온달이 신흥 세력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평원왕은 이제 자신의 든든한 세력이 되어줄 사위를 이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온달이 대형이라는 벼슬을 받게 되는데요. 고구려 12관등 중에서 6등급 중 되는 그런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고 이렇게 큰 공을 세운 것 치고는 그렇게 높은 관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은 관직을 받을 수 없는 하급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북주를 물리친 공을 세우고도 이 정도 관직밖에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온달이 처음부터 신분이 높은 귀족이었다면 분명히 온달 이야기는 좀 다르게 묘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급 귀족이 공주와 혼인을 해서 신분 상승을 한, 보통 우리가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죠.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온달 설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이 뜨는 강 드라마를 보시면 온달의 아버지가 순노부 족장 온협 장군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2번이나 왕후가 되었던 우황후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5부족이 삼국지 동의전, 후한서, 양서, 남서, 또 삼국사기 등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부족이 조금씩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되게 헷갈려요. 그쵸? 근데 일단 삼국지 동의전에는 계루부,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노부나 순나부나 같은 이름이에요. 이제 나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노로 표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제가 이 삼국지 동의전을 예를 든 이유가 달이 뜨는 강에서 이 부족 명칭을 좀 차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라마상에서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고 있어서 이제 평원왕이 왕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왕족 핏줄인 계루부의 상부 고씨 고원효라는 사람이 이제 고추가로 있으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평원왕의 왕후가 관노부 출신이고, 또 소노부 해지월의 양녀이며 속내를 숨기고 있는 여인 해모용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노부는 뭔가
남사와 양서에 기록된 명칭으로 보면 연노부를 뜻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명칭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증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고구려는 3세기 말경부터 이 부자치권이 소멸되고 귀족들이 다 중앙 귀족화 되면서 계루부는 내부 또는 황부, 연나부는 서부, 또 간나부는 남부, 또 순나부는 동부 또는 좌부, 전로부는 북부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미 뭔가 뭐 계루부, 순노부 뭐 이렇게 불리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쵸? 남부, 북부 뭐 이렇게 불리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아마도 드라마상의 재미를 위해서 이 고구려 초기 부족 명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라마상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족 명칭을 드라마상에서 쓰고 있는 이유가 온달을 뭔가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이다 라고 뭔가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 기록에서 온달의 어머니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차용해서 드라마상에서도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유모인데 지금은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달이 뜨는 강 1화 저도 나중에 이제 다시 봤는데 1화에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막 치르고 있고 거기에 온달도 싸우고 있고 뭐 평강도 싸우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강이 막 적을 물리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쓰러진 온달에게 가서 이게 탁 끌어안으니까 온달이 뭐 이겼어,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겼어 뭐 이러니까 평강이 기다렸어야지 바보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달이 뭐 가진이 네가 나의 고구려 나의 나라니까 뭐 이렇게 좀 낯간지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가진이는 극중 평강의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평강이 고마워 살아줘서 하면서 둘이 뭐 키스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전투씬인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내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스포잖아요. 그리고 온달이 뭐 이겼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드라마 첫 장면에 나오는 전투씬이 아마 이 북주와의 전투씬이 아니었나. 이 전투를 치르고 왕의 사위로 당당히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평원왕은 이렇게 북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이 군사들의 사기가 높아졌겠죠. 네. 자, 그래서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고 574년 외화에 화친을 맺으면서 신라를 고립시켜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무렵 중국은 또다시 변화를 맞습니다. 북주의 무제 또 우문홍이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 황제에 등극을 해서 선제가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양견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결국 또 수나라를 세우게 되죠. 양견은 이제 진을 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 진나라를 치기 전에는 고구려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요. 하지만 평원왕이 이것은 진을 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586년 양원왕이 쌓아뒀던 이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군량미도 비축을 하고 군사도 늘리는 등 수나라가 침략해 올 것을 알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이어 뭐 수나라를 물리친 뭐 건무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나 뭐 다 활약이 훌륭하죠. 그렇지만 이 평원왕 때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상대로 이 양견은 진을 치고 중원을 통일한 후 수나라에 조공을 해라 라는 요구를 하지만 평원왕이 거절하면서 수하에 전쟁 준비를 계속했는데 안타깝게도 590년 10월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자 원이 즉위를 해서 고구려 제26대 왕인 영양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삼국사기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 영양왕이 즉위를 하자 온달이 아래였다. 신라가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 9년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심히 한탄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어리석은 이 신하를 불초하다 하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떠날 때 맹세하기를 계리편과 중령 이서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마침내 나가 신라군과 싸우다가 아단성 아래에서 신라군에 흐르는 화살에 맞아 넘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온달이 이제 영영왕이 즉위를 했을 때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아오고자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이 전투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온달의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영영왕이 즉위를 했던 그 해인 590년이나 또는 그 다음 해인 591년쯤 사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기록에서 말하는 이 계리편과 중령 이서의 땅을, 계리편은 오늘날의 충주 미릉리와 문경 관음리를 잇는 옛길인 하늘째로 해석을 하고, 또 중령을 단양과 풍기를 잇는 오늘날의 중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단성은 오늘날 충주와 단양 일대, 이 남한강 중류 유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이 이 온달의 최후를 맞은 장소다라고 짐작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양에서 이 남한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강변으로 해발 427m인 성산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성산 정상 부근에 이 온달 산성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정 PD가 사진을 올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 산성 명칭이 벌써 온달인 것으로 봐서 이곳이 바로 이 온달의 최후 격전지다에 이제 추측하는 것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산성 자체를 바로 이 온달 장군이 축성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축성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추측 때문인지 산성 북동쪽 아래에는 온달 동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강 건너 주변에는 휴석동, 유판바위, 그리고 장발리, 선돌 등이 있는데 다 온달과 관련된 그런 전설들이 많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달 전시관도 있고요. 드라마 세트장도 있어서 관광객들의 뭔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고, 또 온달 문화축제도 성대히 열리고 있죠. 이 온달 산성에는 삼국시대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고구려 유물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신라시대 유물만 출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성을 축성한 것이 신라인 것인가? 이 학자들은 처음에는 고구려가 축성을 했지만 6세기 중엽 신라에서 다시 축성이 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신 말씀대로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 아단성은 온달산성이 아니라 아차산성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차산성은 서울과 구리에 걸쳐져 있는 이 아차산에 쌓여 있는 산성으로 이 한강 하류를 이제 굽어보고 있지요. 아차산, 네, 서울 강진구에 있는 아차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와 고구려가 자주 충돌한 지역이 사실 한강 하류 일대잖아요, 그렇죠? 온달이 계리편과 중령 이서 땅을 다 우리 땅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하고 그 땅을 이렇게 딱 지목한 거는 한강 유역 전체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겠다라는 표현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 아차산성이 격전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한강 하류 지역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한강을 따라 이제 올라와서 충주와 단양 일대를 공략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이 이 격전을 벌인 곳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하는 것인데요. 이 아차산성은
백제가 쌓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이 백제봉기에 이 책계왕이 고구려군을 막기 위해서 아단성과 사성을 수리하여 이에 대비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단성이 지금의 이제 아차산성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한자어는 다르지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산성은 참 또 많은 역사가 서려져 있죠. 이 백제가 이 475년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에 대패를 해서 계로왕이 이 고구려군에게 잡혀서 아차산성 아래에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든, 서글픈 그런 역사의 장소이겠다. 그쵸? 그리고 고구려로 넘어가게 된 아차산성은 굉장히 비스듬하게 쌓인 성벽이 있는데 이게 고구려의 국내성 성벽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구려에서 다시 보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차산성은 6세기경에 이르러서 신라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아차산성은 또 신라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온달이 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또 이 아차산 부근에도 온달 관련 뭔가 기념물, 자연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평강공주의 옹달샘도 있고요. 그리고 온달 장군의 옹달샘도 있어요. 그리고 온달 주먹바위가 있는데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돌인데 온달이 뭐 공깃돌로 가지고 놀았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고, 그 옆에 이 통곡바위가 있는데 이 평강공주가 온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 바위에서 통곡을 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온달열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장사를 행하려 하였는데 상여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갑시다 하였다. 드디어 들어서 장사 지냈는데 대왕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되찾자 오겠다라는 어떤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망을 한 것이 굉장히 원통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온달의 상여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평강공주가 와서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그만 돌아갑시다 라고 하니까 상여가 이제 움직였다라는 거죠. 공주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서 남편과 마지막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삼국사기의 온달열전을 바탕으로 온달의 출신이나 또 그의 마지막 격전지에 대한 추측까지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온달은 그 신분이 이 공주와 결혼을 할 정도로 힘있는 귀족은 아니었음에도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전투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삼국사기 열전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총 86명의 인물이 올려져 있는데 고구려인은 9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온달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온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고구려의 충신이다 라는 의미로, 충절의 상징으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열전에 올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바보 온달로 불리는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의 행간을 읽어보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